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울로스 정상입니다. 오늘 정상인의 100만 달러 원탁회에 대해서는 금융제도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융제도, 우리 3대 금융 시스템이 있습니다. 주식, 보험, 은행,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금융 시스템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금융 역사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은 3대 산업이 있습니다. 3000년 전에도 있었고요. 2000년 전, 1000년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인간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번영할 3대 산업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의술입니다. 의술, 의료.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 구급차나 아니면 무슨 의사협회, 그 마크에 보면 이렇게 뱀이 감겨 있는 지팡이의 상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의료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리스 고대 신화의 의술의 실 아클레피오스가 들고 다니던 이 뱀이 감긴 지팡이였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유래된 것인데요. 왜 뱀이 이 의료, 치료와 관계된 그 짐승이냐면, 고대로부터 이 뱀은 지혜와 그 현명한 식견의 그러한 상징을 뜻하는 그런 짐승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성경에도 보면 사탄이 그 뱀으로 형성하여 있지 않습니까? 뱀은 예로부터 고대로부터 지혜를 가진 영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뱀이 주기적으로 탈피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때부터 뭔가 이 건강해지고 장수해지고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은 상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클레피오스는 이 뱀이 감겨 있는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의술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료의 그 상징이, 의학의 상징이 이 뱀이 감긴 지팡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가 된 것이죠. 이 의료산업은 아시겠지만 절대 망할 일이 없죠. 인간이 질병과 사망이 있는 한 이 의료산업은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번영하는 것이죠. 자, 다음 자료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산업, 바로 도박, 그 다음 술, 그 다음에 섹스, 이 유흥산업입니다. 자, 유흥산업은 아시겠지만 또 3000년 전이나 2000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있었죠. 이 세 가지 산업은 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인간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유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아야죠. 이 노는 것과 관계 있는 유흥 문화는 절대 망할 수 없는 3대 산업인 것입니다. 또 다음에 나올 다음 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산업은 이제 금융업입니다. 금융업은 아시겠지만 옛날 고대로부터 이 금전업, 고리대금업은 존재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번영할 3대 산업입니다. 자, 근데 물론 이것 말고도 2~3천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3대 산업의 중요한 이 공통점이 있죠. 무엇이냐? 바로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30%에서 40% 정도의 마진을 보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 의학이나 의료산업이나 그 다음에 이제 유흥산업이나 이 금융산업의 특징이 어떤 창고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재고가 발생하지 않죠. 물론 술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재고가 있나 하더라도 이 유흥산업도 사실은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섹스 산업도 사실은 이 벌거벗은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의료 기술도 마찬가지고, 금융업도 어떤 창고나 재고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는 것이죠. 세 가지 산업의 또 특징은 사람이 생산 주체이고 사람이 또 소비 주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산업은 어떤 특정 시장, 특정 지역, 특정 시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 세 가지 산업은 아주 영원히 번영할 산업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다룰 부분은 바로 이 금융업입니다. 금융업. 자, 왜 이 금이, 이 금화 사진이죠. 금이 도대체 왜 만국 공통의 화폐가 되었을까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IMF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국민이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금모기 운동을 했던 것이죠. 자, 외화 보유고가 바닥나서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외화 결제를 할 수가 없는 신용부도의 상태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국 공통의 화폐인 금을 국민들이 모아서 결제를 구조했던 것이 바로 금모기 운동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정말 여러 가지 금속 중에서 100가지가 넘는 여러 가지 그런 금속 중에서 하필이면 왜 금이 화폐의 소재가 되었을까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것은 한 4가지 이유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희소성입니다. 희소성. 그런데 이것이 적당히 희소해야 된다는 것이죠. 백금 같은 경우도 희소하지만 그것은 어떤 그 지역이 한정되어 있거나 너무나 희귀하기 때문에 그 화폐로서의
효용성이 없습니다. 적당히 희귀하면서 전 세계 비교적 골고루 분포해야죠. 어느 특정 나라에서만 이 소재가 나온다면 문제가 됩니다. 전 세계 골고루 두루 퍼져 있으면서 적당히 희귀한 이 희소성이 바로 금을 화폐로서 기능을 갖게 한 이유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또 뭘까요? 금은 녹슬지 않습니다. 만약에 쇠나 구리 같은 경우에는 녹이 씁니다. 문제가. 부식이 되니까 금고에 넣어놓고 몇십 년 뒤에 보면 만약에 이게 쇠가 녹슬어 있거나 화폐가 녹슬어 있다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금은 녹슬지가 않기 때문에 불변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화폐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무슨 또 어떤 또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그 자체만으로도 색깔과 광택이 아름답습니다. 거무튀튀하고 화폐가 그렇다면은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소유할 그런 또 욕망을 못 느끼게 하는데 이미 금이 갖고 있는 이 찬란함이 바로 인간의 소유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또 네 번째 특징은 말하면 금 자체가 가공성이 좋습니다. 장식물할지 왕관이랄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가공성이 좋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중요한 귀금속으로서 그러면서 화폐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금으로부터 시작한 금융제도가 이제 중세시대, 유럽 특히 르네상스 시대를 전후로 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중세 유럽의 이 이제 동방하고 주된 그 교육품이 뭐였을까요? 실크로드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염료와 향신료였습니다. 혹시 로열 퍼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자주색입니다. 자, 이 11세기, 12세기, 13세기 이 시대의 이 자주색은 고위 왕족이나 아주 그 귀족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죠. 자, 신분을 상징하는 수단으로서 옷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자, 내가 왕족입니다. 왕족이 이렇게 귀족이 행차하는데 이 여기다가 무슨 나는 귀족이요, 왕족이요, 신분 떨어지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일반 평민들이나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색깔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색깔이야말로 정말로 가시성이 좋으니까요. 자, 지금이야 합성 염료가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색 있는 옷을 마음대로 입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염료를 구하는 것이 워낙 어려웠었죠. 합성 염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오로지 천연 염료밖에 없었습니다. 왜 로열 퍼플이냐면요. 로열 그 퍼플 달팽이라는 그 달팽이가 있습니다. 그 달팽이 8,000마리를 모아야지만이 그 로열 퍼플이라는 염료 한 방울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귀한 것이었죠. 그래서 왕족이나 아주 높은 귀족들만 그 옷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색깔의 옷을 입을 수 있었죠. 자, 만약에 중세로 우리가 간다면 중세 사람들의 옷은 어땠을까요? 다 거무튀튀한 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이민족이 이유가 못이나 어떤 명주 이런 것들이 주로 흰색이었기 때문에 백이민족이었던 것이죠. 왕족들만 어떤 금색이나 빨간색, 자주색 이런 색깔을 옷을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황궁이 무엇입니까? 자금성입니다. 중국말로 찌친청이라고 하죠. 그 자금성이 한자가 어떻게 되느냐? 자주색 자자에 금지할 금자에 성성자입니다. 그래서 자주색을 금지하는 성. 무슨 소리냐? 자금성에서는 임금 말고는 자주색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성이란 말이 나온 것이죠. 그렇듯 이런 그 유럽 그 귀족들이 그런 천연색 염료, 특히 염료와 그 다음에 향신료를 구하는데 아주 목을 맸습니다. 또 향신료가 왜 중요하냐? 중세시대 귀족들이 먹던 주된 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일반 평민들은 밀이나 감자 이런 걸 먹었겠지만 귀족들은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고기에 우리는 지금 후추를 뿌려 먹고 소금도 뿌려 먹고 하지만 이 당시 후추는 매우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누린내를 제거하고 식욕을 돋구게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음식에 후추를 많이 뿌려내는가가 중세 귀족들의 권세와 영향력을 측정하는 그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후추가 귀했느냐? 후추의 무게가 금덩어리보다 후추가 더 같은 무게 했을 때는 후추가 훨씬 더 귀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후추가 문제가 이 인도, 그러니까 이 염료랄지 그 다음에 향신료라는 것은 이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온대지방 지역에서는 잘 생산되지 않습니다. 주로 열대우림 지역에 이 풍부한 이 열대우림 지역에 주로 그런 염료나 후추, 특히 후추 같은 경우 인도, 이 스리랑카의 인도 남부 부분에 집중적으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 있는 상인들이 특히 이제 이탈리아 상인들이 이것을 구하는데 혈안이 돼 있던 것이죠. 혹시 아라비안 나이트 들어보셨죠?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야간데 거기 어떤 신밧드의 몸이랄지 거기서 항상 후추가 나옵니다. 그 후추 무역이 아주 큰 무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 인도에 갔다가 후추만 한 배를 싣고 오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육로로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나라가 이 몽골이 전 세계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이 유라시아 또 유럽 여기 이 동쪽까지 여기 이제 아라비아 한도까지 이렇게 몽골이 통일했습니다. 몽골은 되게
그 개방성이 강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교육을 권장하고 이 세계 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육로로서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의 비단, 차, 그 다음에 인도의 향료, 염료 이런 것들이 유럽에 공급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원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명나라가 등장했죠. 명나라는 쇄국 정책을 취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이 아라비아 반도 이 지역에 이슬람 제국이 발달하기 시작했죠. 셀주쿠 투라크로 이슬람 제국이 하면서 여기 교육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세기부터 사실 물론 성지 회복을 하자는 의미에서 11세기부터 13세기 사이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성지 회복이라는 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교육로 확보였던 것입니다. 육로로 확보해야 되니까요. 그랬는데 이제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좀 이렇게 뚫릴만 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셀주쿠 투르크보다 더 강력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여기를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무역 항로를 막아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난리가 난 것입니다. 후추도 구해야 되고 이 염료도 구해야 되는데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러면서부터 14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신항로 개척이 시작된 것이죠. 이탈리아의 이 지중해 상권이 무너지고 이제는 이쪽으로 이 아프리카 남단으로 하는 이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유럽에 있는 주요 나라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 그다음 스페인으로 나라들이 발벗고 뛰어나가게 됩니다. 특히 선두 국가였던 나라는 포르투갈이었죠. 그 포르투갈이 이 아프리카 동단을 점령하면서 이쪽 항로를 개척하면서 크게 돈을 벌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때마침 이 신항로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학기술들이 발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중국에 있었던 나침반, 지남자라고 하죠. 나침판이 이 유럽에 전래되면서 이 원거리 항해 기술이 발달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요때 중요한 또 과학적인 발명이 있던 것이죠. 혹시 지동설에 대해서 한번 기억이 나시나요? 아주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배우셨을 그 지동설은 뭐냐면 그 코페르니쿠스가 그 전에는 이제 그리스 시대로부터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은 지구고 지구 주변을 태양 및 모든 별들이 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동설을 주장한 것이죠. 지구가 도는 것이다. 우주의 중심은 태양인 것이고 지구랄지 모든 행성들이 돈다. 이것이 바로 지동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장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 이태리에 있는 피사의 사탑을 설계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 망원경을 발명해서 망원경으로 천문 관측을 해보니까 그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 맞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주장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종교조편을 해버려서 죽을 뻔했죠. 그래서 교황이 너 이거서 응? 네 의견을 네가 수정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그래서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거기에 자기가 서약을 한 다음에 돌아서면서 유명한 얘기를 했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예, 지구는 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시대가 그러니까 이거 되게 혁명적인 이론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유럽 사람들의 이 지구라는 것은 여기 유럽 지역과 그 다음에 이제 지팡구라고 표현되는 이 동방경문록에는 여기에 중국이 지팡구로 표현되는 황금의 나라,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 북부 요렇게 요게 이제 지구였었죠. 지구. 그 다음에 이 끄트머리로 가면은 지구가 둥글다는 거를 인식하기 이전에는 이 넘어가면 죽는 거였죠. 바다 괴물이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했던 그런 세계관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와 이제 갈릴레이가 지구는 둥글다. 그 다음에 또 망원경이 발견되고 또 나침판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당시에 이 포르투갈의 이 무역을 독점을 이 옆에 있던 스페인이 아주 셈을 냈었습니다. 특히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이 이 포르투갈을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능가할 수 있을까? 그런 찰나에 희대의 풍문화가 나타나죠. 누구였습니까? 바로 콜럼부스였습니다. 콜럼부스가 이사벨라 여왕한테 제안을 합니다. 찾아가서 여왕폐하, 저에게 배와 선원과 돈을 자금을 지원해 주시면 서쪽으로 지구는 둥글다고 하니까 이 서쪽으로 가서 인도를 개척하는 신항로를 찾아내겠습니다. 이게 그럴듯하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를 몰랐으니까 콜럼부스가 혁명적인 생각을 한 거죠. 이쪽으로 계속 가면은 중국이나 인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사벨라 여왕을 설득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이 되게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이것은 참 황당한 발상인 것이죠. 왜냐하면 역사상 그 이전에 누구도 가본 적도 없고 갔다 온 사람도 없고 어떤 과학자들의 이론일 뿐인데 그것을 콜럼부스를 실행했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사고방식의 사람이라면 솔직히 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러 가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아무튼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은 콜럼부스한테 돈을 지원해주고 배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콜럼부스는 신대륙을 발견을 하죠. 그런데 어디였으냐? 요 멕시코만인에 있는 서인도 제도입니다. 서인도 제도. 왜 서인도 제도냐? 콜럼부스는 죽을 때까지 여기가 인도의 서쪽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를 모르니까 인도의 서쪽에 있는 섬에 상륙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 바하마 제도 이쪽을 서인도 제도로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탐험가가 이 이제 대륙을 발견해서 이것은 인도의 한 부분이 아니라 새로운 신대륙이구나.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바스코 다가마라는 그 이제 포르투갈의 선장이 이 희망봉을 통해서 인도로 가는 이 항로를 개척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젤란이라고 있습니다. 마젤란이라는 그 사람은 다시 스페인 왕한테 제안을 해서 왜냐하면 인도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 서인도 제도, 그러니까 미국의 이 아메리카의 일부분을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실망한 것이죠. 스페인 여왕이. 그래서 마젤란을 보내서 이 남단을, 여기 마젤란 해협인데 여기를 해고서 결국은 태평양을 건너 필리핀에 도착해서 전 세계 최초의 세계 일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선각자가 있었기 때문에, 모험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신대륙이 개발되고 한 것이었죠. 자, 이것이 이 금융제도하고 왜 이제 연결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은행제도의 탄생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14세기,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기 직전에 지중해가 이제 무역으로 번성했었는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이제 금융업이 발달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장사가 잘 되고 무역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화폐의 교환이 빈번해지게 되고, 이 돈의 입출금이랄지 돈의 융통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태리, 특히 이제 이 피렌체 이쪽에는 그 탁자에 이렇게 앉아서 대금업, 특히 이제 환전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탁자를 이태리어로 반코라고 하고, 그 반코라는 말이 결국 퍼져서 지금의 뱅크가 된 것입니다. 그 세계지도 그림 아직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파산했다, 부도난 걸 우리가 뱅크럽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왜 어원이 되느냐, 그 은행업자들이 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거래하는 사람이, 거래업자들이 화가 나서 이 탁자를 부시거나 뒤집는 것이죠. 바로 탁자가 부서진 거, 방코가 부서진 걸 해갖고 뱅커럽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등장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초기의 은행은 주로 이제 메디치 가문, 이태리에서 가장 유명한 가문이 메디치 가문이었죠. 메디치 가문에서 주로 좌우했고, 초기의 그 은행은 보관은행이었습니다. 이 금화를 보관해주는 주로 보관은행이었죠. 근데 이제 보관은행에서 점차 대체은행으로 바뀌는 겁니다. 대체은행은 바로 이제 환전 업무를 주로 하는 그런 은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네덜란드, 그 대항해 시대가 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신대륙으로부터 어떤 금화, 어떤 향료, 염료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유럽이 본격적인 부흥이 시작되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본격적인 예금은행이 탄생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예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태인들이 지금 그 우리나라 전 세계 이 경제 주체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태인들이 왜 이렇게 등장할까요? 머리가 똑똑해서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14세기, 15세기 이 당시에 그 중세 유럽은 교회법이 지배했습니다. 교회법에서는 이 고리대금업을 엄히 금했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돈의 사용을 포기하고 받는 시간의 대가이다. 하지만 시간이란 신이 다스리는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대가를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된다. 시간의 대가는 오직 신만이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교회법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이 대금업을 하는 것을 엄히 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으니까 유대인들은 교회법에서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을 장악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이제 금융 쪽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되실 것이 골드스미스라는 단어입니다. 골드스미스는 사실 뭐냐면 금세공사인 것이죠. 금세공사인데 이들이 주로 있는데 이 중세 이 시대에 했던 것이 바로 금의 보관업을 해줬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적은 양은 모르겠지만 많은 양이면 들고 나기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믿을 만한 골드스미스한테 금을 맡기고 그 다음에 금 보관 영수증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다면 그걸로 교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골드스미스가 발행한 금 보관 증서를 골드스미스 노트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화폐, 종이화폐의 기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골드스미스가 발행한 골드스미스 노트를 가지고 서로 교환하면서 화폐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은행업의 본질이 시작됩니다. 바로 골드스미스의 3원리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골드스미스 노트의 일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을 한 1톤 정도를 보관하고 있을 때
그 중에 일부분은 찾아가는 사람이 그것을 이 노트로 발행하는 실제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통계상으로 무슨 뜻이냐면은 1톤을 내가 1톤 정도를 내가 갖고 있을 때 1톤이 전부 다 한꺼번에 나갈 경우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일부분은 계속 오래도록 이렇게 예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또 세 번째는 금이 설사 이렇게 누가 이제 인출을 하고 나갔다 하더라도 다시 또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냐? 내가 1톤의 금을 보유했을 때 1톤어치의 골드스미스 노트만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2톤, 3톤어치의 골드스미스를 더 추가로 발행해도 대금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골드스미스의 가장 큰 위험성은 뭐냐면 내가 1톤을 보유했는데 그 맡긴 사람들이 한꺼번에 1톤을 다 찾아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때 고리대금업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는 1톤을 보유했는데 3톤어치의 골드스미스를 발행했다고 쳤을 때 3톤어치를 한꺼번에 인출시킨다면 그 골드스미스 업자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태인들이 참으로 똑똑한 것이 통계적으로 그런 일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보유량도 더 많은 화폐를 찍어내게 된 것이죠. 그래도 전혀 대금업을 하는데 장사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레버리지의 어떤 그 기원이고, 여러분들 현재 그 은행을 평가할 때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BIS라고 하는데 그것이 8%죠. 이게 무슨 의미냐? 자본이 그 은행 전체 자본이 한 100억이라고 했을 때 8%인 8억만 은행의 금고에 있으면은 이 92억 원어치는 밖에서 돌려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8억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고객들 인출 요구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금을 뻥튀기 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골드스미스 노트의 발행에 의한 대부는 마침내 은행의 은행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잉글랜드에서 영국에서 최초의 중앙은행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시기와 맞물려서 주식회사가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식회사는 왜 탄생하게 됐냐? 자, 이 대항해 시대에 이렇게 이제 신대륙이나 이 지역을 이제 인도를 이 희망봉을 통해서 가던 엄청나게 리스크가 수반하는 그 모험이었죠. 왜냐하면은 폭풍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캐리비안 베이 바로 이때 영화인데요. 이때 이제 해적들이 득실득실하니까 강탈을 하고 이런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단독 상선으로 출범할 수 없고 보통 4, 50척, 7, 80척이 되는 대선단을 해서 군선까지 이렇게 해갖고 이제 여행을 해야지만이 그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7, 80척이나 100척이나 되는 배를 한 사람이 감당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 사람이 이제 배를 모아서 했던 배를 여러 사람이 뭐 김 사장, 이 사장, 심 사장 이렇게 했더니만 결국 정작 여기 갔다 후추 싣고 돌아온 배는 심 사장 배 딱 하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 쌍망하고 심 사장 하나만 성공하면 뭔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지 말고 우리가 배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배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서 배를 사서 띄우고 자기가 투자한 그 투입 자본 비율대로 돌아오는 수익금을 나눠 갖자. 주식을 발행하자.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인 것입니다. 주식제도가 이렇게 해서 탄생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네덜란드는 그 당시에 이제 영국, 그 다음에 동유럽, 서유럽, 남유럽을 잇는 이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런 그 주식 거래소도 이제 같이 또 생겨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때 또 때마침 그 지금의 그 근대적인 예금은행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 이제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무역이 활발해지고 교환이랄지 교육, 금융업들이 발전하고 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암스테르담시에서 보증을 하게 됩니다. 암스테르담 은행을 설립하고 이 은행에서 암스테르담 은행에서 발행하는 그런 모든 은행권에 대한 최종 보증을 암스테르담 시 정부에서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뢰가 생기게 되고 망할 이유가 없으니까 거래가 활발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근대적인 그런 예금은행이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 최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똑같은 시기에 보험제도 탄생하는 것이죠. 자, 보험은 어떻게 탄생했느냐? 이 배가 이제 한번 이렇게 막 100척이랄지 50척, 60척 또 갔다 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폭풍이나 아니면 무슨 뭐 선상 반란 그런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 항해가 정말 파산의 여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걸 보통 모험대차라고 하는데 유태인들이 특히 이제 이런 금융업을 하는 사람이 거래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배가 당신네가 이렇게 그 선단이 가서 전부 다 쌍망해서 오면은 그 손실금의 일부분을 보존해 주겠다. 단 수수료를 내라. 이것이 바로 보험제도의 시작입니다. 바로 해상무역으로부터 해상보험이 최초로 출현하게 되는 것이죠. 13세기에 지금도 13세기에 그렇게 활발한 13세기, 14세기에 있었던
그 이태리 지중해로부터 시작해서 이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거래되었던 보험 증서가 지금도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대적인 보험 제도는 사실은 해상무역으로부터 해상보험으로 출발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재보험은 또 어떻게 등장하느냐? 이 이제 대항해 시대가 저물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의 시대가 시작되죠. 농업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됐느냐? 특히 런던에 이제 그 농민들이 이제 대거 이제 공장이 이제 도시에 있으니까 이주하면서 런던은 이 당시 세계 최대의 그 인구를 가진 도시이자 빈민굴도 갖고 있는 그런 도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공장이 있으니까 농민들이 이제 도시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1660년도에 런던 대화재가 벌어졌고 또 이 당시에는 이 주택의 거의 대부분이 이 목조 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4일간의 화재 동안 무려 런던의 80%가 불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이래서 이후부터 화재보험 제도를 설립하게 되었고, 그다음 모든 건물은 돌이나 벽돌로 짓게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또 100년 뒤인 1762년도에는 영국의 수학자 제임스 도슨이 이 예상 수명을 따져서 가입자 연령에 따라서 예상 수명을 정하고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서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생명표라는 것을 고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일반 대중들의 그런 생명보험을 받을 수 있는 근대적인 생명보험회사의 효시 에퀴터블 생명보험이 탄생하게 된 배경인 것입니다. 다음 그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론스의 $35. 이 그림이 무슨 의미냐면요. 자, 그 이후로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농업혁명, 산업혁명, 그래서 계속 이 금융업 발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943년도 이전까지에도 항상 금과 화폐, 그러니까 쉽게 하면 예전의 화폐라는 것은요, 금 보관 영수증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려면 그만큼의 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 때는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는데 그만큼의 금을 쉽게 캘 수가 없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 전 세계 인류가 캐낸 금이 12만 5천 톤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전쟁이라는 것은 엄청난 자금력을 소요하는데 그때 그만큼의 금을 캐내지 못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돈은 필요하지 전쟁을 써야 되니까 그냥 금 보유량과 관계없이 화폐를 찍어내게 되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이 시작되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1944년도에 세계 자본주의 질서를 다시 정하기 위해서 이 승전국 주요 지도자들이 미국 뉴햄프셔 브레튼 우즈에 모여서 국제 통화 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브레튼 우즈 체제인 것입니다. 바로 미국 통화를 주축으로 해서 바로 기축 통화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죠. 미국 통화를 주축으로 해서 미국 통화를 1온스당 $35에 묶어놓고서 그다음 그럼 이게 이제 정해진 것이죠. 그래서 미국 화폐에 대해서 다른 화폐의 이 교환 비율을 딱 정한 것입니다. 고정환율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태환제라고 표현하죠. 그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미국의 화폐를 전 세계를 이렇게 유통할 수 있는 화폐로 정하고 대신 미국 화폐는 이 금 보유량, 미국 중앙정부의 금 보유량과 아주 딱 고정시켜서 그 미국 화폐를 가지고서 또 예를 들어서 프랑스 화폐나 아니면 뭐 파운드와 이런 걸로 딱 이 화폐가 프랑이랄지 다 정해져 있으니까 이 화폐 교환에 대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죠. 무역이 활성화되고 자유무역이랄지 이런 것이 증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브레튼 우즈 체제가 1944년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1950년대, 60년대, 60년 한 중반까지 전 세계는 놀라울 정도의 성장을 구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금태환제도가 어떻게 망가지느냐? 1960년대 중반부터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자, 베트남 전쟁. 미국이 고전한 전쟁이죠. 이기지 못한 몇 안 되는 전쟁 중에 하나인데 이때 또 문제가 벌어진 것이죠.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달러가 소요되고 돈은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금 수급이 그렇게 따라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금 수급이 안 되니까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에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화폐를 찍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 보유량이 안 되니까 그냥 급한 사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화폐를 막 찍어낸 것이죠. 그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국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각국 정부가 난리가 난 것이죠. 금을 반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닉슨이 1971년도에 닉슨 쇼크라고 합니다. 금태환제를 정지하게 됐고 그 다음에 1973년도에 아예 금태환제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하게 된 것이죠. 자, 금태환제가 포기됐으니까
또 전 세계 경제가 또 혼돈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환율이랄지 무역하는 데 있어서 환율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것이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1974년도, 1974년도에 그 자메이카의 킹스턴에 또 각국 지도자들이 모여서 변동 환율제로의 전환한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그렇게 이것으로부터 그 화폐 발행에 있어서 금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고 무한대로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단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죠. 중앙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자제하고 시장의 논리에 맡겨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제도를 하게 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 금으로서 미국 화폐 신용을 보증했었는데 이 킹스턴 체제가 시작되면서부터는 미국 화폐에 대한 신용 보증을 바로 미국 정부가 하게 됩니다. 바로 미국 재무부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 경제 뉴스 이런 걸 보게 되면 항상 미국 연준, FRB 얘기를 듣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연준. 자, 우리나라하고나 일반적인 나라하고 이 미국하고는 체제가 다릅니다. 자, 한국은행은 정부 소유죠. 그러나 연준은 민간은행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미국은 그래서 지금은 달러를 찍어내려면 연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무부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그 채권을 연준이 받아주고 그럼 연준이 화폐를 주는 것이죠. 그럼 미국 정부가 그 화폐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준이 승인하지 않거나 연준이 미국 채권을 사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부도가 나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문이 갖고 있는 가장 독특한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 화폐 시스템, 이 기축통화의 미국 화폐 시스템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준이 그렇게 제2의 정부처럼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바로 미국 정부. 그러니까 연준이 소유하는 것은 바로 미국의 채권이고 그 미국 채권이 의미하는 것은 미국 재무부의 채권입니다. 미국 재무부의 채권은 바로 앞으로 미국이 징수할 세금에 대해서 미래 담보를 맡기고서 발행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다음 그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00달러짜리 화폐입니다. 100달러짜리 화폐. 지금 환율로 따지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자, 이 화폐는 무엇일까요? 이 화폐는 짐바브웨 달러라고 하죠. 짐바브웨 달러. 액면가가 100 트릴리언 달러. 100조짜리 달러입니다. 자, 상상이 안 가실 겁니다. 100조짜리 달러. 그러나 그 가치는 거의 휴지 조각에 가깝습니다. 짐바브웨라는 나라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인플레가 심한 나라입니다. 연 인플레율이 3000%, 4000%. 그러니까 그 나라를 가면은 빵 한 덩어리를 사기 위해서 들고 가야 하는 지폐 무게가 훨씬 무거운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이 나라 화폐와 미국 화폐와 짐바브웨 달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가치가 차이가 날까요? 바로 그것은 국가의 신용도, 국가의 보증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죠. 미국이 보증하니까 이 화폐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쓰여지는 것이죠. 짐바브웨 화폐는 쓰일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가 뭐냐면 짐바브웨 정부 능력 자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융통은 불가능한 것이고 짐바브웨 내에서조차서도 쓰이지가 않습니다. 짐바브웨 내에서는 미국 달러가 쓰인다고 합니다. 화폐 자체 가치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한 것이죠. 자, 결국은 지불보증을 누가 해주느냐, 이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화폐의 어떤 가치가 변동되고 달라지는 것이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 환율이 왜 맨날 이렇게 변동해요?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왜 환율이 자꾸 움직이고 미국의 가치 환율이 왜 움직일까요? 같은 원리인 것이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지금 무역이 계속 흑자가 나고 경제 성장률이 치솟고 나라가 부강했고 점점 성장 일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올라가겠죠. 상대적으로 미국 화폐 가치는 떨어지겠죠.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환율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우리나라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북한에서 갑자기 핵미사일을 쏘네, 전쟁의 기운이 있네, 경제 사정이 안 좋네, 실업자가 늘어났네, 이런 것들이 막 하게 되면 또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겠죠. 반대로 미국의 가치는 또 화폐 가치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 것이죠. 전 세계가. 그 나라의 가치가 향후 미래 가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당연히 화폐가 출렁출렁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 때문에 환율의 변화가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익을 보는 기업이 생기고 손해를 보는 기업이 생기는 것이죠. 자, 다음 그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이것은 세계 최초의 그 주식회사였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주식입니다. 지금은 아주 이게 이제 골동품 같이 돼서 엄청난 값어치를 갖고 있다고 하죠. 주권을 직접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삼성전자의 실제 주권입니다. 예.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서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식의 어떤 주식의 가치가 이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주식에 신이 한다도 주식 가격을 미래 가격을 100% 예측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주식 자체도 항상 변동이 있습니다. 예. 기업의 가치는 변함이 없음에도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출렁출렁이는 것이죠. 글로벌 경기 이슈, 업종의 현황, 그다음 그 기업의 어떤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 계속 출렁출렁이 되는 것이죠. 자, 왜 그럴까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신용도나 국가의 지불 능력, 국가의 상태에 따라서 국가의 그 지폐인, 국가가 발행하는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화폐의 가치가 출렁출렁이듯이 마찬가지로 그 기업이 이 발행한 기업의 가치, 미래 가치, 현재 가치가 바뀔 때마다 주식의 가치도 같이 출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똑같습니다. 주식 그 회사의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냉정하게 그다음 정확하게 평가할 수가 있는가, 시장에서 팔려지는 가격을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가, 이 게임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환율을 갖고 그 외국인들은 또 환율을 일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민감하죠. 외국인 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의 원인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개인은 또 마찬가지인 것이죠. 개인으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아주 절친한 친구가 2명 있습니다. 한 친구는 사업이 망해갖고 생활비가 없어 쩔쩔매고 지금 현재 직업이 없습니다. 그 친구가 여보게 내가 지금 생활비를 써야 되니까 300만 원만 빌려주게. 내가 꼭 갚겠네. 빌려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지 않을 정도. 왜냐하면 이 상환 능력, 지불 이 보증이 안 되는 것이죠. 빌려주기가 어려운 것이죠. 주는 것이 아니라면. 또 하나의 친구는 집안도 튼튼하고 잘 살고 직장도 끝내주고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 친구가 야, 내가 지금 자꾸 급전지필 사는데 한 1,000만 원만 빌려주게. 내일 내가 이자하고 내일 주겠네. 이런 경우에 훨씬 빌려주기가 쉬운 것이죠. 바로 지불 보증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회사나 국가나 결국 똑같은 체제라는 것이죠. 가치의 절대적인 가치가 없고 이 가치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변화하는 것이고, 가격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익이 같이 변하는 것이죠. 이익이 많이 남을 때가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적게 이익이 적게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고. 자, 금융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금융은 결국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보증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용의 출발인 것이죠. 신용은 무엇일까요? 신용은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갖고 신용을 어긴 적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갚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서 어떤 돈을 빌려주거나 이자율을 따지는 것이죠. 자, 신용도가 안 좋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고금리의 자금을 쓰는 것이죠. 금리가 높다는 것은 돈의 가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남한테 돈을 빌리는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리스크가 세졌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신용도가 안 좋고 어떤 사업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갖고 신용도에 문제가 여러 번 있었던 경우에는 돈을 빌릴 때도 그 리스크를 부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비싸지는 것입니다. 금융은 바로 이러한 예측 불가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죠. 예측이 힘들수록 리스크는 상승하고, 리스크가 또 상승할수록 기대이익은 커지는 겁니다. 리스크가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 예금하면 왜 금리가 적어요?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행에 망하지 않는 한 은행에서 제시한 이율의 이자는 무조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도 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이자가 아주 적은 것이죠. 자, 시청자 오늘 그래도 저와 함께 이렇게 금융제도의 역사, 은행, 주식, 보험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똑같이 시작해서 지금 똑같이 가는 것이죠. 불변의 가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금은 아직도 이제 국제 통화로서 하고 있지만 금 자체의 가격이 계속 출렁이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무쌍한 이 현대금융에서 앞으로도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현대금융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익을 찾아야 될까요? 그래서 끊임없는 우리 시청자분의 노력과 또 공부도 좀 하셔야 되고, 또 이런 다양한 정보를 접하시면서 균형 감각과 가치를 찾아내는 능력을 연마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울로스 정상윤이었고요. 정상윤의 100만 달러 원탁 개입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